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이런 말 있죠. 기록은 깨지려고 존재한다.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1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 깨진 게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호주의 한 경찰관이 1시간에 733번의 턱걸이를 하면서 세계에서 1시간에 가장 많은 턱걸이를 한 여성으로 기록이 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분에 12번이 넘는 턱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반은 이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턱걸이 진짜 힘들거든요. 나를 들어 올린다. 그렇죠. 근데 이 도전을 나를 위해서 했다. 뭔가 나를 위해서 도전하는 무엇인가를 찾는 거. 네. 이거 멋진 일이에요. 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요. 화요일 김현우 소장과 함께하는 경제 레시피 머니 준비했고요. 또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맛있는 레시피죠. 4개 식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여권입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몇 달 전이죠. 캄보디아 국경 인근 쓰레기통에서 여권이 무더기로 발견된 모습이 담은 사진을 저도 봤습니다. 전 걱정인데요. 네, 지난 6월이었고요. 태국인이 자신의 SNS에 태국 국경과 맞닿은 캄보디아 국경도시 인근 쓰레기장에 수많은 여권이 버려져 있었다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겁니다. 쓰레기가 뒤섞여 있던 여권은 대부분 태국 여권이었습니다. 당시에 현지 누리꾼들은 납치 피해자 여권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태국 현지 언론은 사진 속 여권이 실제 태국인 여권은 맞지만 대부분 만료된 상태였다며 왜 이런 식으로 버려졌는지 규명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지난 10일에 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이 다시 올라오게 됐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 이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신고 소식과 맞물리게 되면서 해당 사진이 재주목받게 된 건데요. 사진이 확산하자 이 납치가 얼마나 많은 거냐, 또 캄보디아 납치 문제 심각한 것 같다라는 충격과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고 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참 걱정이잖아요. 네, 요즘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이 피해자 상당수가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서 이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죠. 지난 8월에는 캄보디아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지난달 30일에는 범죄 조직에 의해서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160일 만에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과 경북 등에서도 자녀가 캄보디아로 출국 후에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 같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캄보디아 한인회장에 따르면 한인회나 대사관에 들어오는 범죄 관련 조직 신고 규모가 이 올해에만 400건에서 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무사히 탈출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경찰은 이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일단 코리안 데스크 설치, 또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외교부는 지난 1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긴급한 용무 외에는 캄보디아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쉬운 일인데 돈 많이 줍니다. 네. 고소득 보장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캄보디아 여행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항생제 사용량 2위입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과하게 사용된다면 이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요, 2023년 기준입니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를 기록했습니다. 이 DID는 튀르키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건데요. 이 DID는 인구 1000명당 하루 항생제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OECD 항생제 사용량의 평균이 18.3 DID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1.74배에 달하는 거죠. 이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오남용하게 되면 슈퍼박테리아 같은 내성균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적정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항생제를 오래 자주 많이 쓰게 되면 내 몸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2019년에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항생제 내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내성균에 감염되면 일단 항생제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고요. 이로 인해서 입원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치료 비용도 올라갑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에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장 적절한 약을 정해진 용량과 기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건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서 내성균 확산을 막고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향후에 항생제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요. 또 의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얘기하죠. 한 방에 낫게 해주세요. 그럼 항생제 처방하는 거예요. 네. 이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거 함부로 처방하고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런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항생제 오남용 정말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배달앱 약관 손본다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배달앱 시장 1, 2위 플랫폼이죠. B배달앱, C배달앱이 이점 업체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이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가게 입장에서는 노출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주문 기회가 줄어들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B배달앱은 노출거리 제한 사실 자체는 통지했지만 사유라든지 거리 등은 알리지 않았고요. C배달앱은 아예 노출거리 제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입점 업체가 언제 어떤 이유로 가게 노출이 줄어드는지 알 수 없어서 매출 하락에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 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대금 정산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계약 종료 시에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가 되는 등 총 10개 유형의 이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앱 할인 쿠폰이라는 게 있죠. 이 할인 쿠폰은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수익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C배달앱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을 하더라도 입점업체에는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음식에 5천 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식당 입장에서는 15,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5,000원에 대한 중개 수수료 7.8%가 부과가 돼서 1,170원이어야 되는데 이 C배달앱은 할인 전 금액인 2만 원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
1,560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어.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연간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60일 안에 수정, 삭제하도록 권고 조치했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뿐이 아니고 입점 업체의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인증샷 삭제 요청입니다. 네, 어떤 인증샷을 왜 삭제하라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이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이나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설악산 1275봉은요.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가장 험준한 공룡 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입니다. 공룡 능선을 대표하기도 하죠. 이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제 가서 인증샷을 찍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죠.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등반할 시에는 이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공룡 능선 자체가 설악산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최 난이도가 1275봉인데 야, 거기로 올라가서 찍어서 올리니까 SNS를 보고 거길 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등산객들이 사고 위험이 큰 이 1275봉을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 1275봉원에서 SNS 인증 사진을 찍으려다가 추락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275봉 관련 사진과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또 인근의 비법정 탐방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질려야지 위험한 짓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수도권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아직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바람도 거세게 부니까요. 크고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남은 비의 양은 영동과 영남의 최대 60mm, 전남의 최대 4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는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동해안에는 바람도 거셉니다.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15m가 불어오는데요. 우산이 뒤집히거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시설물 점검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이 1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아집니다.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 내내 비가 옵니다. 일요일이면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금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밀려와 일요일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은 너울이 강한데요. 해상에도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경제 레시피 머니 시간입니다. 김현우 소장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이어 발표되더니 마지막인 노벨 경제학상까지 모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노벨상 상금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해마다 다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 환율 때문에 그러나?
환율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노벨의 유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면은 예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유언을 남기셔서 그랬을까요? 자, 노벨은 3,100만 스웨덴 크로나를 펀드 형태로 전환하고 이 돈을 안전한 증권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상금으로 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 상금은요, 노벨 재단이 운영하는 펀드의 투자 수익에 따라서 매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상 상금이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16억 5천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상금이 같다니까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네요. 노벨 재단도 재단인데 저희들이 하는 투자가 마이너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 열정의 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글로벌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장님? 네, 이제 세계 여행을 할 겁니다. 네. 이 노벨 재단이 어떻게 이 펀드를 운영하길래 그렇게 상금을 주고도 돈이 안 줄어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요즘의 투자는 그냥 국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머니 시간에서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이 ETF를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글로벌 투자 이런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남편, 이번 추석에 애들 용돈 받은 거 말이야. 그거 어디에 넣어두는 게 좋을까? 응? 그거 그냥 애들 통장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을 몰라요, 이 사람이. 나 또 뭐 잘못했어? 그럼 어디에 넣어둬야 되는 건데? 그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 ETF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ETF 그거 상장지수 펀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요즘 대세아니야. 아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이, 그러면 어떤 ETF에 투자할지 퇴근하고 얘기해보자. 다행히 남편이 ETF를 알고 있었어요. 몰랐으면 또 굉장히 무시당할 뻔했는데. 그렇죠. 한 소리 들었겠죠. 그래요. 요즘 저 ETF가 국민 재테크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승세가 무섭다면서요. 그렇습니다.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기준 국내 ETF의 전체 순자산이 250조 9,898억 원. 이라고 합니다. 와. 이 ETF 250조 원 시대가 열린 건데 이게 작년 말과 비교하면 뭐 45% 이상 급증한 수치고요. 지난 6월에 2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7, 8, 9, 10 넉 달 만에 이 50조 이상 불어난 규모입니다. 또 순자산이 1조 원이 넘는 ETF, 그러니까 공룡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년 1월 2일 기준으로 이 1조 원이 넘는 ETF는 26개에 불과했지만 1년 만인 올해 1월 2일에는 35개로 늘었고 이번 달 2일에는 53개까지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ETF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 이유, 그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국내외 증시가 지금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주식 한 주만 딱 사가지고 제 계좌에 놔뒀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20만 원짜리 주식이 20만 원이 된다면 그 규모는 성장을 한 거죠. 네. ETF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커졌고요. 여기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 유입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려면 종목을 하나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ETF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게다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런 해외 지수형 ETF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영향이 더불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방금 전 대화 속에서도 느꼈듯이 네. 예전에 예적금으로 아이들 용돈 관리를 해주시던 부모님들이 ETF로 많이 갈아타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 보면 이제 뭐 땡그랑 한 푼, 땡그랑 이런 이제 동요가 있었어요.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게 이게 재테크다. 맞아요. 요즘은 아닙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들한테 이런 ETF 투자 상품을 가입시켜주는 게 그냥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 한 증권회사에서 이 미성년 계좌를 살펴보니까 2021년 말에는 416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9월 16일 기준으로 2,164억 원. 5배 급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투자 비중으로 비교를 해봐도 ETF 비중이 6.7%에서 21.3%로 크게 확대가 됐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 땡그랑 한 푼 해서 저축하면 그 이자가 따라오질 못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네. ETF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ETF 성장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네, ETF는 이제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건데 이 대상이 되는 게 해외 지수형 ETF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동안 국내 시장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의 순자산은 19조 5천억 원에서 22조 2천억 원으로 한 13%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해외 지수형 ETF는 23조 6천억 원에서 66조 2천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운용사의 순위가 얼마나 많은 해외 지수 ETF를 운용하고 출시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해외 지수형 상품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ETF 시장이 커진 데에는 역시 미국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8월 말에서 9월 말까지의 이 국내 ETF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미국 주식 관련 ETF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한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미국 S&P 500 ETF를 보면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ETF의 순자산이 8조 5천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작년 7월에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에서 순자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ETF가 들어온 건 2002년에 도입이 됐어요. 이렇게 ETF 시장이 시작된 이후에 해외 주식형 ETF가 순자산 1위에 오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어제자로는 10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도 네. 미국 S&P 500 500. ETF에 장투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장기장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해외 ETF 중에서도 유독 미국 ETF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인데 같은 기간 동안의 투자 성과를 국내와 미국 이렇게 S&P 500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성과가 확실히 좋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박스 안에 갇혀서 못 벗어난다. 그런데 S&P는 그 기간 동안에 S&P 500은 몇 배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수 구성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이 혁신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경기 민감주예요. 말 그대로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좋으면 그때 좀 급등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 중심의 미국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미국 ETF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어때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어요? 수익률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 최근 한 5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S&P 500 지수는 이 기간 동안 한 43%, 나스닥 지수는 39%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6%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이게 비교적 덜 오른 거죠. 네네. 또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미국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ETF 45개의 최근 1개월간 수익률이 평균 6.36%나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이만큼의 수익을 내주는 거면 뭐 연평균 수익률은 굉장한 거죠. AI 소프트웨어, 인프라 관련주가 고공행진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AI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요즘 AI 하면 뭐 거품론 이런 얘기 많고 뭐 주가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크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열 우려도 있고 그와 동시에 AI가 앞으로 시장과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전망들도 있어요. 다만 기대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다. 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일부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은 과열된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AI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 알고리즘의 책임성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도 크고 우려도 클 때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건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을 보면 안전자산과 조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AI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고수익 우리한테 안전자산 줄 수 있으니 이것도 가져가고 또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을 같이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분산하자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 AI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화하느냐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성장성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인식들이 커지고 있어서 성과를 잘 추적
투자하면서도 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이 오늘 그 세계 여행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미국 찍고 이제 어디 갈까요? 아무래도 미국이랑 패권 다툼하는 중국 아닐까요? 중국. 미국에는 미중 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중국 시장은 사실 미국에 비해서는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외면받던 중국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됐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ETF를 포함한 중국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에 돈을 넣은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니까 6,258억 원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이전 수치와는 좀 다른 흐름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간 중국 펀드는 누적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마이너스 134억 원, 그러니까 돈이 만큼 빠져나간 거죠. 2년 동안에는 무려 8,696억 원의 돈이 빠져나갔고 3년간 보면 7,384억 원의 돈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네, 수년간 마이너스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선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이다. 워낙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를 하잖아요. 강력한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률을 보니까 2분기 GDP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5.2% 성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5.1%로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죠. 또 이제 중국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을 늘린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연 단위로 1조 3천억 원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계속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는 2,86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6조 9천억 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계속 풀겠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푼다는 얘기네요. 네. 듣기로는 요즘 중국 주식 시장이 그야말로 불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불장. 네. 굉장입니다. 뜨겁습니다. 중국 본토 대표 주가 지수를 이제 상하이 지수라고 하는데 이 상하이 지수가 8월 20일 3,751을 찍었어요. 2015년 8월 7일에 3,744를 기록하고 쭉 빠져 있다가 못 올라오고 있었다가 다시 여기를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8월 25일에 3,883을 찍으면서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마이너스 60 찍고 그냥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중국 펀드. 얼마 전에 열어봤더니 플러스 플러스로. 25%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60이요. 주식이라는 와. 게 내가 요거 그때 더 샀으면 얼마를 번 거야? 뭐 이런 만회가 됐는데도 네. 어쨌든 중국 ETF도 영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중국 주식이나 관련 ETF에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자를 우리가 중학개미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이 중학개미들이 웃음 지을 만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수익률 상위에 오른 10개 ETF 상품을 쭉 줄 세어봤더니 10개 중에 8개가 중국 관련 ETF였어요. 그러니까 1위를 차지한 ETF의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상품이었는데 한 달간 수익률이 무려 47.43%였습니다. 그 범위를 뭐 3분기로 넓혀서 적용하면 3분기 수익률은 105.24%였고요. 중국 본토 증시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게 가능했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특징을 살펴보자면 주로 기술주 관련 ETF가 많았는데 원인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완화 정책과 함께 반도체와 AI 같은 이런 첨단 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지원책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시니까 네. 관심이 확 가는데요. 중국 시장 투자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뭘 알아야 할 텐데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소장님? 일단 중국 주식은 크게 A주와 H주로 나뉘어집니다. A주라고 한다면 중국의 본토 시장,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땅에서 이제 이 거래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이하고 선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이제 A주라고 부르고요. 주로 IT라든가 뭐 신재생, 소비자 같은 내수 중심의 성장주들이 많고 본토 투자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이 A주에 대한 접근이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H주에 주로 투자를 하는데 H주는 홍콩 거래소 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콩 달러로 거래가 되는데 A주에 비해서는 이 글로벌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교적 투자하기가 쉽고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업종도 금융이나 에너지, 뭐 대형 국유기업 같은 이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대형주가 핵심이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A주는 본토 중심의 내수 성장주고 네. 그리고 H주는
해외 자본이 좀 많이 들어온 비교적 좀 안정적인 대형주 시장이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아 근데 이게 소장님 이왕 기초 지식을 쌓은 김에 저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잘 돼갈 때 하면은 괜히 또 두렵단 말이죠. 좀 늦은 걸까요?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너무 네.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하시면 늦었습니다. 아니면 딱 투자하세요. 이렇게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관련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8, 9월 들어서 조정 흐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 정부의 그 정책의 뒷받침도 있고요. 또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ETF 투자할 때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시장 흐름 뭐 이런 네.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중국이 몇 년 전부터 이제 부동산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신기술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수 확대라든가 안정적 경제 성장을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촉진이라든가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특히나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흐름이지만 AI나 바이오 제조 그리고 6G, 우주항공, 로봇, 전기차, 반도체 같은 이런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이 장기 전략의 일환인데요. 핵심 기술의 자금률을 높여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중국의 해외 투자 방향에도 조금 변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남아나 중동, 유럽의 신흥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를 하면서 전기차나 리튬 배터리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첨단 산업 중심으로 투자와 그 시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같은 이런 대외 불확실성은 얼마든지 존재를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하는 게 상당히 크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뭐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뭔가 유의해야 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사실 독특한 시장입니다. 정책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출렁이거든요. 정부가 특정 산업을 갑자기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지원 방향을 바꿔버리게 되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환율 리스크도 중요합니다. 중국은 위안화와 홍콩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기업 정보 공개 수준이 우리나라라든가 선진국들과는 좀 달라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재무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직까지 계속 문제 리스크로 파악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게 되면 투자 환경은 얼마든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할 때는 산업 정책, 정치 상황, 환율, 뭐 시장 변동성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는데 귀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누가 좋다 그러면 네. 그래 지금이야 이래서 막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을 전반적으로 혹은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야 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로벌 투자에 대한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남편 오늘 그 애들 용돈이지 ETF로 다 옮겨놨어. 근데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게 무슨 고민인데? 아니 우리 여윳돈도 글로벌한 ETF에 투자해보면 어떨까? 그건 그냥 무조건 미국 아니야? 다른 데가 있어. 미국으로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있긴 한데 딱 여기다 하는 걸 못 찾겠어서. 가야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딱 기다려. 공부해서 확실하게 알아둘게. 아유, 저 자세는 좋아요. 바로 투자하지 않고 공부해서 오, 한다잖아. 네. 이제 공부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멀리 갈 거 없이 이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 경제는 어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본 투자 시장이 최근 들어 이 안정적 회복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도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증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 이게 이제 연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0월 7일에도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기업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뭐 방위산업, 농업혁신 같은 이 국책 테마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일본의 투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도 활발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엔저 현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것만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거네요. 네, 오히려 일본처럼 이제 수출 중심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엔화 가치가
하게 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제조업이라든가 기술주, 뭐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엔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저로 주식 가치도 상승을 하면서 투자 시장에서도 이 엔저가 이어질수록 수익률 개선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나 뭐 테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도 사실 다른 나라와 크게 뭐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요. 특히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죠. 고령화 문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 혁신 산업, 이에 대한 혁신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AI와 로봇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커지고 있고 또 투자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국방력 강화 움직임도 있고 여기에 우주 항공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곳에서도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 관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다 증시가 뜨거운데 네. 이럴 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장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제 넥스트 차이나라고까지 불렸던 인도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인도 대표 지수인 센서스 지수와 니프티 50 지수 모두 3%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뭐 12.51%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2.6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부진한 편인 거죠. 이런 상황이면 아무래도 발을 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후폭풍이 있을까요? 후폭풍이 있습니다. 발을 많이들 빼고 있어요. 일단 국내 투자자들 상황만 보더라도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ETF에서 자금 이탈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 한 달간 인도 관련 펀드 40개에서 325억 원의 설정액이 감소했고요. 이만큼 돈이 빠진 거죠. 그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게 되면 한 1,200억 원 정도, 6개월로 확대하면 1,680억 원 정도 가량의 설정액이 줄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돈을 빼는 게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9월 26일까지 인도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해외 자금,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총 170억 달러, 무려 23조 6,3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29일 잠정 집계 기준으로는 하루에만 2억 3천만 달러가 인도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인도만 상황이 이렇게 약화됐을까요? 너무 크게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클 것이다. 인도가 진짜 인도 인구가 많잖아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한 명당 100원씩만 소비를 하더라도 경제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리고 여기에서 인도의 이제 이 총명한 인재들이 이 산업에 뛰어들게 되면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장도 했지만 투자 환경이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런 지금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인프라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도 있고 인도의 복잡한 규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도 좀 복잡하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본적 투자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들고 왔는데 투자하기가 어려워라고 한다면 이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증시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거품이 꼈다 이런 부담도 커지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25% 부과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네. 게다가 뭐 직접 투자 서비스라는 것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쉽게 외국인들이 사고 팔 수 있지만 인도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여기에 세무 회계 절차도 복잡하고 막상 투자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불친절한 시장이 아닐 수가 없던 거죠. 네, 역시 뭐 글로벌 시장 투자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와 달리 해외 투자할 때 이런 거는 꼭 좀 신경 쓰세요, 챙기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네, 일단 뭐 지역별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환율입니다.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국가치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오르게 되면 수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주가가 10% 올랐더라도 환율이 원화 가치가 10% 올라버리면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수익률은 제로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라고 하더라도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또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고요. 반면 해외 이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22%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이 세금 부담이 꽤 큽니다. 단순히 뭐 어느 나라에 투자하느냐뿐만 아니라 그 ETF가 어느 나라에 상장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뭐 금리라든가 고용 지표, 또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이런 것들도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잘 모르는 나라에 단순히 뭐 유행 따라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나 해외 ETF 했는데 많이 올랐어. 해외 주식 많이 올랐어. 하고 막 좋아했는데 차포 뛰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화요일에 맛있는 레시피 이보은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쩜 이렇게 가을비가 하염없이 오나. 아유, 그러게 너무 말이죠. 많이 와요. 네. 이렇게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요. 일단 휴일이 길었잖아요, 연휴가.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주방에 들어가기가 싫어지죠.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맞아 내가 요새 그래 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맛있는 신속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그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냉동 홍합살입니다. 홍합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맛있죠. 홍합 까먹는 맛도 있는데 그거를 까먹다 보면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이만큼 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주 간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냉동 홍합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냉동 홍합이요.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도 식감도 좋고 국물 내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아주 다양한 메뉴 2가지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 오늘은 홍합살로 차린 간편한 밥상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요. 바로 홍합살 시래기 볶음입니다. 시래기 좋아하시죠? 맞아. 이거를 홍합살에다 같이 섞었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겠어요. 입안에 착 붙는 그 맛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홍합살 배춧국입니다. 배춧국 너무 시원하게 잘 먹는데 홍합살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와. 더 시원하겠죠. 네. 오늘은 이 2가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맛있는 밥상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홍합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하는데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껍질 관리하기가 어우, 그쵸. 이만큼 너무 나오죠.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는 또 집에 그 음식물 쓰레기 안 하고 또 막 이렇게 갈아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잘 안 갈려요 또. 맞아요. 근데 그거 냉동 일반 홍합살로. 쓰레기로 그렇죠.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또 홍합살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도 네, 좀 되게 맞아요. 반가웠고 네. 편리하기도 하고 또 방금 맞습니다. 그림 보니까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가을비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아주 메뉴를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홍합살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홍합살은 이렇게 자숙 홍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동만 시켜서 바로 조리하면 엄청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숙 홍합이라는 거는 잡아서 급속하게 냉동을 시킨 걸 얘기를 해요. 한번 익힌 다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홍합살 자체가 굉장히 뭐 꼬들꼬들하고 식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요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제가 지금 요 홍합살을 쌀뜨물에 살짝 데쳐야 되는데 지금 데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빠밤! 쌀뜨물에다가요. 쌀뜨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 쌀뜨물이 만약에 없다 이러면 우리가 건식 쌀가루가 있거든요. 그 아주 풀어서. 마른 쌀가루. 네네. 그거를 물에다가 약간 푸시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풀어서 쓰면 되고 고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이게 청주예요. 청주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비한 홍합살을 이렇게 데쳐내세요. 살짝만.
아, 이러면 잡내도 좀 사라질 것 같고. 맞아요. 왜냐하면 자수홍합이기 때문에 이게 살짝만 데쳐줘도 잡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린맛도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뭐 홍합의 쫄깃한 맛을 아주 마음껏 느끼면서 우리가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데쳐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해서 데쳐낼게요. 이미 저렇게 살만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죠. 그리고 요게 요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하기도 편하고 음. 먹기도 좋고. 그리고 나중에도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게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살짝만. 홍합살이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쌀뜨물이랑 청주 같이 넣고 그렇죠.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데쳐내면 이렇게 돼요. 바로 네. 넣었다가만 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우리를 요거 시래기랑 같이 한번 볶아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서 흔들어주고. 아래 애들이 많네요, 선생님. 다 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300g이나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150g으로 했더니 너무 시래기만 오르르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네. 일부러 홍합살을 조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합살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하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갈 시래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시래기는 우리가 영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또 비타민 D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딱 지금 드시면 가장 좋은데 사실 우리가 시래기 요거 준비하세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아유 그거 껍질 언제 벗기고 언제 부드럽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요새 마트에 가니까요. 껍질 벗겨놓은 것도 판매를 하세요. 귀찮으시면 그거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래기가 각 지역마다 많은데 요게 단무지용으로 만든 무의 시래기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삶은 다음에 비비기만 해도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네. 그럼 요거를 3cm 가량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요즘 뭐 마트 가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손질 다 3cm 돼서. 가량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래서 시래기 한 150g에서 한 200g 정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홍합살 이렇게 300g 정도 준비를 해놓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가장 빛을 내는 게 있어요. 바로 청양고추하고 붉은 고추예요. 요것만 있으면 요건 이제 끝났어요. 진짜요? 굉장히 쉽죠. 네. 양념만 하면 되거든요. 양념을 제가 아주 후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래기랑 홍합이랑 섞이니까 이렇게 또 맛있구나. 아마 우리 이재용 국장님은 시래기랑 조갯살 섞인 건 아마 드셔보셨어요. 아, 너무 좋아져. 그쵸? 네. 충청도에 가면 그렇게 잡수시거든요. 이번에는 홍합살입니다. 아, 맛있겠다. 자, 요거 한번 볶아볼게요. 네. 아, 양념 넣고 시래기는 볶으면 너무 뭐 좋죠. 시래기 밥도 좋고 뭐 다 좋죠. 맞아요. 어감이 이상하죠. 시래기. 시래기밥. 시래기밥. 자, 일단 여기 팬을 좀 달궈두고요.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약간 이렇게 둘러주세요. 식용유만. 이제 좀 너무 많이 두르지 마시고 30초 조금만 뒤에. 둘러주시면 네. 돼요. 30초 뒤에 향기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쵸.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약간 센 불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요거 향신채거든요. 어? 요게 양파예요. 양파? 양파, 네. 양파하고 오. 그다음에 요거 대파하고 대파 썬 거하고 네. 그다음에 대파. 다진 마늘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대신 메뉴. 다진 마늘.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향을 조금 올리세요. 향을. 볶음은 저거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향을 조금 올려야 나중에 요 홍합이 딱 들어갔을 때 홍합 살집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졌을 때 홍합을 넣는데 아까 제가 물에 데쳐놨었잖아요. 네. 물에 데친 거라 보면 이렇게 홍합에 물이 조금 흘러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래기랑 볶을 때는 요거 없이 이렇게 홍합 살만 건져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오, 디테일. 맞아. 저는 그냥 확 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안 나중에 시래기랑 볶을 때 시래기가 약간 꼬들거리지 않고 약간 물러요. 그런 향 맛이 온다. 없잖아요. 향 너무 좋죠. 아, 아, 배고파. 어때요? 코에 비가 내린다. 아, 중국 음식 같은 향이 확 올네. 그렇죠? 향이 너무 좋죠?
네.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볶아주세요. 코에 비가 내려요. 이야. 요거에다가요. 예? 네. 간장, 그 국간장이나 또는 멸치 액젓 같은 거 넣고 잘박잘박하게 만든 다음에 국수 소면 삶아서 집어넣고 볶아 먹어도 맛있어. 맛있겠다. 네. 만능 무조건 소스. 맛있죠. 아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됐으면 여기에다 뭘 넣느냐? 아까 준비한 시래기 넣어주세요. 주인공. 시래기를 이렇게 털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맞춰요. 국간장, 네. 그다음에 진간장, 국진.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맛술은 홍합 쪽으로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네. 요거 이제 볶아요. 간장 들어가면 더 심해지는 거 알죠? 맞아. 네. 이 향, 어우, 코 뚫립니다. 괴로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어우. 만들기가 일단 자숙홍합 쓰니까 너무 쉽고. 그렇죠. 맞아요. 시래기도 뭐 마트 가서 맞아요. 사면 네. 되니까. 그리고 껍질 요새는 벗긴 것도 많이 나오니까 네, 네. 그냥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생님 하신 거 저거 웍질이랑 칼질밖에 없어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를 간단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아유 근데 과학이잖아요. 머리를 쓰셨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볶아주세요. 네. 요거 볶을 때는요,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막 너무 막 으깨듯이 볶잖아요. 그러면 안 그러면 되죠. 홍합살이 조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살살 볶아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볶았다 그러면 중간으로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청양고추, 그래 저거 언제 이거 넣니 꼭 했어.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천연조미료예요. 맞아. 그 다음에 붉은 고추는 색깔 때문에 요거는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들기름인데요. 오. 저는 여기에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같이 넣어요. 아. 들기름을 그래요? 한 큰술 넣었으면 네. 참기름을 2분의 1 큰술을 같이 넣어주세요. 저 요래야 기름 이제 참기름 식감도 맞고 요게 향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렇게 향이 더 좋아질 수가 볶아주세요. 있어요? 들기름, 참기름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이게 건강에도 좋다 그래요. 영양적으로도. 오늘 끝났어요. 제가 벌써. 요걸 지금 볶고 있는데 옆에다가 제가 미리 조금 볶아 놓은 게 있어요. 네. 오. 이렇게. 색깔이 어때요? 요거는 아까 제가 고추 넣으니까 아침에 더. 6시에 와서 볶아 놓은 거고 요거는 제가 지금 볶은 거예요. 좀 더 입체적이네요. 고추 넣으니까. 그렇죠? 야.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요 깻가루만 넣으면 돼요. 여기에는 얘가 쏟아진다. 깻가루 넣고요. 사이가 그리고 좋아요. 제가 소금 간을 조금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을 한번 보세요. 네. 간을 보시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왜냐하면 국간장이 2큰술에 진간장이 한 큰술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난 그래도 나물인데 조금 짭짤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소금 한 꼬집 정도 더 넣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불을 꺼주세요. 너무 많이 여기도. 꼬집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뭘 하느냐? 아파요. 바로 요게 통들깨예요. 아 들깨. 통들깨를 와, 이렇게 저거. 넣어서 오랜만이다. 아주 톡톡 튀겨지는 터지는데요, 맛을 진짜. 튀겨지는 맛을 느끼시면 돼요. 맛있겠다. 국밥 먹을 때도 많이 넣는데 저거. 넣으면 맛있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지금. 홍합살 시래기 볶음. 네, 그죠? 완성. 맞아요. 와. 자, 그랬으면 요거 제가 한번 지금 담아 드릴게요. 네. 제가 밥을 좀 드렸는데 네. 국장님 이 밥을 다 드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좀 이따 국이 갈 거기 때문에 네. 국이랑 먹어야지, 드시면 먹어야지. 돼요. 밥만 근데 먹을게요. 반반. 요거를 드시면 다 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요 밥만 먹을게요. 네. 아니 왜 국장님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국장님의 다 식성을 드실 알기 거 때문에. 자, 요것 좀 가져가 주세요. 병장 신인선 오늘도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와 여기 장난 아니다. 향 난리 났다. 오 여기 여기까지 날라오니까. 와. 야, 고맙습니다. 네. 자, 와. 김이 모락모락 나요. 아. 잡숴보세요. 향이. 우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쵸? 막 시래기에, 막 홍합에. 홍합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호합이 많은데요? 기대돼요. 그쵸? 네. 이게 껍질을 다 까놔서 홍합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많네. 홍합 많아요. 야, 이게 통들깨까지. 이렇게 해서 고소하고 짭짤하면서. 어떠세요? 간이 딱 맞죠? 네. 제가 지금 소금 간 안 했거든요. 감칠맛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 구수함의 총합체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홍합 때문에 바다 향이 또 같이 나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참기름하고 들기름 같이 쓰신 것도 완전 그쵸. 킥인데요, 선생님? 그게 굉장히 맛있는 게 들기름하고 참기름을 같이 써야만 요게 고소한 맛이 훨씬 더 극대화되면서 이게 맛이 있어요. 와, 그리고 너무 바다 향이고 짭짤함까지 들어있는 거. 네. 야, 되게 너무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맨 끝에 매운맛까지 있어. 매운맛이 아마 청양고추일 거예요. 아 제가 해군 출신인데 아주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와, 너무 배 맛있는데요? 타는 맛이야, 배 타는 맛. 야, 이거 밥 반찬으로 최고예요. 와, 와, 홍합이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네. 야, 간도 딱 좋아요. 밥 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소금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소금은 네. 안 해도 되죠. 어. 근데 나물이라는 거는요. 지금 막 볶았을 때랑 조금 있다 볶았을 때랑 간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약간 짭짤하게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꼬집 정도 더 넣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거를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바로 배추예요. 배추. 배추인데 홍합이 들어간 배추국이에요. 그러니까 홍합살 배추국이에요. 시원하겠다. 네, 엄청나게 시원하게 맛있는데 요새 배추가요 이렇게 알배추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알배추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 알배추는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떼어서 요거를 조금 써는데 우리가 배추를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썰잖아요 볶음할 때. 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네. 투박하게. 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툭.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까지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홍합살을 준비를 했는데 홍합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자숙 홍합이기 때문에 그냥 해동만 시킨 상태예요. 네. 해동만 시킨 상태고 만약에 요거를 살짝 한번 헹궈 쓴다 하실 경우에는 소금 약간 끓는 물에다가 아니 소금 약간 넣은 물에다가 그냥 헹궈서 그냥 바로 건지시면 돼요. 네. 그러면 해동이 이 스스로 자체로 되거든요. 그럼 요거에다가 우리가 뭘 하냐면 바로 밑간을 해야 돼요. 아까는 볶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데쳐서 썼지만 지금은 국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밑간을 할 건데 네. 밑간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집에 있는 거 양념 다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물기가 빠진 홍합 이렇게 볼에다가 담고요. 네. 된장. 된장이 네. 들어가요? 된장 들어가고요. 된장 한 큰술 반에서 두 큰술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이렇게. 맛있겠죠? 네. 참기름을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주물러 주세요. 국으로 안 하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요거는 이제 생거라. 생거라 안 돼요? 아무리 자숙 홍합이긴 해도 그래도 생거랑 거의 마찬가지라 그래도 익혀서 잡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오죽하면 밑간한 거 보고 우리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요? 이미 신뢰가 가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됐잖아요. 요새 나가니까 얼갈이 배추 삶은 거를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네. 삶은 거에다가 요거 지금 된장한 거 집어넣고 홍합살 배추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맛있겠다. 우리 왜 얼갈이 배추 충청도에 가면은 멸치 넣고 하는 찜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합살 한 봉지만 사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합살 준비를 했고요. 요거 밑간한 거예요. 네. 된장, 참기름, 하나가 더 뭐라고요? 맛술. 앞에 맛술 네, 들어간 맛술. 거. 된장, 맛술, 참기름 맛술, 갖고 네. 이제 밑간한 거예요. 한 거. 자, 그랬으면 우리가 배추 준비가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좋을 만한 채소가 있어요. 뭐죠? 눈치껏? 네. 양파. 더블파. 양파 채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를 이왕이면 요새 대파 가을 대파가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썰어서 굵게 이렇게 채 썰어서 이렇게 두시면 좋아요. 네. 꼭 육개장에 넣는 것처럼 만약에 이게 귀찮으시면 그냥 어슷어슷하게 편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지금 다 채소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요거 한번 끓여볼까요? 네. 끓여볼게요.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조합이. 이거는 뭐 맛있겠죠? 무조건 맛있죠. 저 알배추 생긴 거 봐요. 잘 생겼네.
제가 이쪽으로 조금 옮길게요. 아, 국물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었는데. 국물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네. 다 드신 거 아니죠 지금? 아유, 아, 좀 남겼어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홍합탕 끓이면 국물 맛이 정말 끝내주잖아요. 이 배추국이 국물 맛이 정말 끝내줘서 그렇겠어요. 그래요? 아 고기보다는 이왕이면 홍합살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냄비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불을 켰어요. 네. 불을 켜고 우린 뭘 하느냐 바로 홍합살을 먼저? 네 먼저 넣어요. 야. 아, 살짝 볶아내시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오 이제 예인 씨가 많이 성장했죠, 오, 선생님. 맞아요. 예리한데. 요거를 살짝 볶아요. 왜 볶냐면 제가 왜 예전에 한번 행복한 아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된장을 넣은 것을 해물을 살짝 볶으면 훨씬 더 된장 맛이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된장에 왜 약간 뜬내 난다 그러잖아요. 네. 장독대 냄새 같은 거 그런 게 좀 없어요. 군내가.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볶으세요. 근데 볶을 때 이게 자숙 그 홍합이기 때문에 많이 뭉개지진 않아요. 그래서 살살살 이렇게 볶아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맛술하고 참기름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살짝 볶아요. 저것도 볶다가 다 먹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한 입씩 한 입씩. 그쵸. 익었나 안 익었나. 볶아도 그냥 저대로 볶아도 진짜 맛있겠어요. 그렇죠, 맛있겠죠. 여기에다가 양파만 잔뜩 넣고 같이 볶아 먹어도 맛있겠죠. 또 맛있겠다.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볶았으면 여기 볶은 거에다가 이제 양파를 넣어요. 더블파. 네, 양파 넣고 저것도 맛있다. 그다음에 대파도 넣어주세요. 대파. 요즘 그리고, 대파 맛있다 하니까. 예, 같이 볶는데 우리가 여기다 넣을 게 있어요. 바로 요걸 넣어야 돼요. 요거 배추까지 아, 넣고 동강동강 쳐서 와 모양이 네, 다 다르죠 저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훨씬 더 구수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볶아요. 아, 저것도 먹는구나. 저렇게 해야 더 맛있어요, 먹기도. 아 근데 뭐 아직 뭐 수분이 물을 안 넣는. 이제 좀 있으면 수분이 생겨요. 그 수분을 먼저 빼내고 난 다음에 양념 넣고 물 넣고 해야지 돼요. 먼저 저렇게 볶는구나. 하긴 뭐 배추에서 뭐 양파에서 뭐다 나와. 대파에서 여기에다가 다 그냥 다 넣었다고 우리가 그냥 물 붓고 끓이잖아요. 맛이 없어. 더 맛있게 기다리십시오. 하려면 이렇게 한 번 더 배추와 양파와 그다음에 대파에 그 안에 있는 즙까지 조금 꺼내 놓고 끓이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온쌤의 순서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좀 하세요. 국간장 넣으시고요. 국간장. 그다음에 고춧가루 좀 넣으세요. 오. 근데 고춧가루 안 넣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맑게 먹어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 뭘 넣느냐 하면 바로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은 조금 많이 넣어요. 2큰술 넣습니다. 오. 2큰술. 요거 이렇게 볶으면서 오, 계속 살짝 볶는구나. 고춧가루가 스며들도록만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예인 씨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여기에다가요 국물을 붓고 싶어요. 무슨 국물 부을까요? 아, 일단 그냥 생수를 부으면 절대 안 되고요. 왜 안 되죠? 뭔가 밍밍할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뭔가 네. 감칠맛을 살려줄 수 있는. 네, 아. 네. 다시마 우린물이 어허. 어떨까 하면서 보이죠. 네. 다시마 우린물을 3리터를 넣으세요. 오. 다시마를. 근데 저희가 저그를 막 여러 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뭔가 있어요? 난 내 눈물을 넣으려 그랬는데. 맹물하고 같이 해서 아.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먼저 넣고 더 맛있겠다. 그다음에 맹물을 섞어서 넣고 섞어서 넣고. 네. 워낙은 여기에다가 다시마를 넣고 이제 불렸어야 되는데 네. 저그가 우리 조리 그죠. 시간이 오, 너무 너무.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되는데 자 그랬으면 우리 인선 씨 병장 신선. 신인선 씨가 지금 여기에 요리가 별로 좀 약하잖아요. 제가요? 이제 와서 그렇죠. 네, 예. 뚜껑을 덮을까요 말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뚜껑이 열리면 화가 나잖아요. 네.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화난다. 홍합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끓은 다음에 뚜껑 다 덮으세요. 그래요? 다음에. 지금 열어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5분 정도 센 불에서 끓이고 약한 불에서 30분을 끓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짠 이렇게 와! 맛있겠다. 이렇게 돼요. 나는 국은 무조건 뚜껑 닫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그게.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아, 굉장히 그냥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소하게 맛있어 보이죠? 야.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네. 소금을 얼마큼 넣어야 되느냐? 살짝 넣어도 될 것 배꼬집? 아, 요거는요. 저는 그냥 먹는데 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2분의 1 작은 술 정도만 넣을게요. 꼬집? 맛있겠다. 자, 다 됐어요, 인선 씨. 아,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 이제 가지고 아, 씨, 오세요. 저거 뚜껑 아, 저거 정말 시원하겠다. 저 지붕 열리자마자 방금 향기 확 왔죠? 그랬으면 요거 제가 담아드릴게요.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색깔이 그쵸? 완전 색깔이 달라졌네요. 완전 달라졌죠. 너무 맛있어 그냥 보이지 않아요? 진해졌어요. 그냥 진해졌어. 자, 근데 뜨거우니까 여기에다 갖고 가시죠. 홍합살, 네, 배추국. 네, 홍합살 배추국. 얼마나 시원할까요? 너무너무 시래기 볶음도 시원하다. 엄청 맛있었는데. 그리고 아, 제가 오늘 같은 그냥 날. 그냥 넣고 막 끓여놓은 게 아니라 네. 볶으면서 요거를 양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 가을비가 온 끝에 저 배추국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배추를 네, 그냥 고맙습니다. 되게 일정하게 안 자른 이유가 딱 보여요. 예. 이쁘네. 이게 더 이쁘네, 오히려. 더 구수해 보이죠? 네, 이렇게 퉁퉁퉁퉁 썰어낸 게 더 이뻐요. 자, 아까 밥 제가 남겨놓은 이건 거 들고 마셔야 네. 되죠? 그 밥을 지금- 딱 말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와, 우리 지금 제드래곤 선배님 지금 어디서 많이 우리 아빠가 하는 멘트인데 저거? 와. 진짜요? 시원하네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뜨거운 시원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표현이 싸봐요. 우리만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시원합니다. 와,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제일 처음 속는 말이 이거잖아.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절로 웃음이 나는 맛. 이게 홍합 때문인가? 와, 와, 향이 장난 아니네요. 근데 시원한데 또 깔끔해요. 그쵸? 엄청 깔끔하면서도 깨끗한 맛이에요. 와, 밥도둑이다. 야, 이거 진짜 비 오는 날 이만한 거 없겠는데요? 오늘 날씨 이렇게 오늘 쌀쌀할 때 날씨하고 딱 맞는 메뉴예요. 국이 무리하지 않았어. 그쵸? 네. 근데 딱 평균을 지키면서 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게 국물이요. 과하게 짜거나 과하게 이렇게 다른 맛이 나면 맛이 없는데 과하지 않은 맛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네.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이 알배추 사이사이에 홍합 향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향이 있고 시원하면서도 네. 깔끔합니다. 아, 저희는 좀 앉아서 더 먹고 싶은데 마칠 시간이 돼서. 와,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새송이버섯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죠. 새송이버섯 가지고 정말 맛있는 메뉴를 갖고 오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는요. 이거 꼭 한번 진짜 네. 집에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따뜻해집니다. 자, 오늘 날씨도 궁금한데요. 문나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서울은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슬부슬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는 빗줄기가 거센데요. 비구름이 뒤덮여 있어서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요. 바람이 불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남은 비의 양은 영동과 영남의 최대 60mm, 전남의 최대 40mm, 그 밖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영동과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동해안에는 바람도 거센데요. 특히 경상 동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우산이 뒤집히거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이 1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아집니다.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 내내 비가 오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 내려와 일요일 아침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강한데요. 해상에도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같이 비 오고 스산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 아. 이건 보약인데요. 최고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저희가 또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세한 레시피 올려드리니까요. 이렇게 날 추울 때 집에서 한번 해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y the next channel A.